교수님한테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단소송법에서 소급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예컨대 쿠팡 같은 경우에 그 현재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직 진행 중이다는 이 분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든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이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이 38조 2,98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 유출이 3,370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역대급 개인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 국내 기업 시총 2위입니다. 그럼 이 쿠팡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근데 남소 우려를 지금 이제 권영수 교수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우리 소송 허가 제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꼼꼼히 해서 그런 남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아까 권용수 교수님께서 이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다. 미국은 사전적 규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전적 규제가 있다. 그 사전적 규제를 뭐로 보셨냐 하면은 과징금이라든가 뭐 형사처벌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규제죠.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 우리 영업이익의 한 3% 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을 3%로 계산을 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1조 4천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직도 지금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2,300만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1,348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을 뿐입니다. 쿠팡 지금 39조 원의 이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1조 4천억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이 미국처럼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런 과징금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 쿠팡의 피해,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이 사후적 규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전적 규제는 더더구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미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 집단소송 제도를 우리도 조금 더 우리도 이게 소송 허가제들 같은 장치를 마련해서 도입하는 것이 개인 피해자들을 권리구제를 국가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네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소는 사실 지금 소송 절차상에서 남소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 보면은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전국 법원에 수백 개의 소송이 계류가 돼 있고요. 아니 위법 행위는 가해자 기업이 했는데 그에 따른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소송 건수도 훨씬 더 많은 거죠. 현재가. 그리고 이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과징금의 성격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과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같이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과징금 중에서 그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마 조금 가만히 돼서 그 부분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민사소송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원칙이 실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원칙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그 손해 가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행위로부터 손해를 받았으면 그것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고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사실 내가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일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두 번째로 저거 손해배상 해봐야 한 100만 원이나 나올까? 이러면 그것에 변호사 선임해서 매달려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게다가 100만 원을 받을 수 100만 원 정도라고 쳐도 내가 저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이 소송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이 그런 손해를 끼치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금액은 기업의 부당이득이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적인 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진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거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익과 손해가 아니죠. 원래 배상해야 될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것을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단소송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급표가 필요하냐? 우리 최경진 교수께서는 계속해서 소급표가 아니라고 하고, 소급표라고 하고 뭐 실체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실체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행위라고 해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소송을 하세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집단소송이 왜 도입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소송하세요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에서 부당한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에서 논리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이 시효가 지나서 이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에까지 만약에 이 법이 그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손해가 배상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 배상을 청구하는 그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어떻게 소급표가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다수의 어떤 이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답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 아까 할 수 있는 게 좀 주시면. 예. 네.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수정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또 를 찾아가는 과정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소송의 묘미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면도 있고 협상이나 또는 어떤 협상력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법원의 판결로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꼭 판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소급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저는 부칙에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만약 넣으시겠다면 그거는 분명히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법에서도 소급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아요. 저는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만약에 그 피해를 줬다 하면 저는 그 기업은 충분히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소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부칙에 넣어야 되고, 부칙에 넣는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이것이 뭔가 원칙과 위배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집단소송을 우선 도입하는 이유가 잠깐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네, 다른 분들이 예, 다른 분의 시간을 조금 보시고 전체 하시고 나중에 꼭 뭐 이러면 다시 한번 하고요. 우선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